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환경 위해 관리 기사 출제 기준입니다. 여기랑 저희 강의랑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은 비슷한지 좀 아시면 혹시 이제 환경 위해 관리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잠시만요. 네, 앞에서 주별 학습 내용까지 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환경 위해 관리 평가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환경 위해 관리 기사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신설되어서 1회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1월에 실기까지 마치고 1회 합격자들이 나왔고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시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김기태 교수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분야 많은 연구자들이 이 환경 위해 관리 기사 신설 그리고 뭐 시험 관리 또는 교재 제작 이런 데 다수 참여를 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사실상 이 환경 위해 관리 기사 시험 내용과 많은 부분 겹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강의 들으시고 이제 위해 관리 기사 자기 그 시험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이 시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이 겹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국가 자격 시험 관련해서 정보는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가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보니까 이제 올해 시험은 필기가 8월에 시행이 되고 실기가 10월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점수는 7월 말에 시작이 되니까 이때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강의를 듣고 '아 이 부분 좀 더 공부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장에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환경 위해 관리라는 교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교재 소개에서도 해 드렸는데 이게 위해 관리 기사 시험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랑 겹치기도 하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려면 이 교재로 공부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교재에 나온 내용보다 좀 더 브로드하게 좀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 생태 위해성 평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범위는 많이 겹치지만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세부적으로 이 한글 파일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출제 기준입니다. 이제 필기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네,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먼저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루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유해성 확인을 할 때 또 거치는 단계 중에 이제 취급량을 조사한다거나 유해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는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보시면 용량 반응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인체 독성 평가, 생태 독성 평가, 그리고 직접 이렇게 독성 평가를 하기 힘든 경우 또는 완전히 새로워서 독성 자료가 아주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독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이제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다른 파트로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강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이게 좀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위해성 평가 쪽으로 다루게 되어서 일단은 여기서 물질 보건 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보시면 주로 이제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그리고 산업보건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어, 일반적인 유해화학인자, 환경유해인자, 그리고 위해성 평가 내용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출평가 단락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인체 노출평가,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출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수를 수집하고 평가하는지도 당연히 이 강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나 물, 토양을 통해서 유해화학인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는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하거나 또 환경시료를 직접 이제 기기에 넣어서 분석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네, 이렇게 채취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채취되고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위해성 평가를 하는지, 노출 평가를 하는지가 저희 수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도 보시면 이제 필기 과목명 위해성 평가가 있고요.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생체 지표를 파악하고 인체 노출을 파악할 것인지 저희 수업에서도 똑같이 다루고요. 역학 자료도 사실 위해성 평가에서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마지막 차수 쪽에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수업에서 주되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는 제가 좀 개론적으로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건강영향평가를 좀 다루는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위해성 평가에서 고려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라던가 절차 같은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따로 떼어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위해도 결정 그리고 관리로 가면 여기서도 사업장에 대한 것, 제품에 대한 것, 또 환경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다룰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초반에 약간 들어갈 때 필요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기는 필기랑 거의 다르지 않아서 여기서 따로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환경 위해성 평가가 무엇이고 또 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들은 이제 2012년에 유넵 그리고 WHO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환경호르몬의 현재, 환경호르몬 연구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사실 이 그림 말고도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덴마크에서 신생아의 요도하열, 남자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성기 기형의 일종인데 내분비 교란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977년부터 2000년대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료로 보이고 있고요. 또 중간에는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빨간 라인이 뉴욕이고 파란 라인이 미국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신생아의 갑상선 저하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자폐증의 발생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호트라고 해서 이제 한 집단을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쭉 추적한 후에 이제 거기서 자폐증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파악을 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는 전 세계의 자폐증 발생 추세가 있고요. 또 50년부터 2000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90년대 이후로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일본, 캘리포니아,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코호트에서 자폐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자료만 보더라도 당뇨병이라던가 말할 것도 없이 비만 문제, 그리고 신장 질환 이런 것들 계속해서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자료가 좀 더 보이는데요. 왼쪽은 당뇨병의 유백률 추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이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제가 직접 건보공단에 가서 다른 과제 때문에 분석한 결과인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성 질환으로 이제 검진받은 사람들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의 수도 여기 나오는 난소 기능 이상이나 자궁 내막증뿐만 아니라 자궁 근종이라던가 일반적인 여성성 질환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래 보시다시피 만성 신장 질환도 내분비계 교란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문제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래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ADHD, 과잉 행동 장애라고들 하는데 이것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분비계 교란 질환의 증가는 물론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문제도 아주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화학물질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건강 영향 그래프와 같은 이제 출처인데 유네과 WHO 보고서를 보시면 위에는 이제 developed country에서 어떻게 화학물질 사용량, 생산량이 증가했는가 액수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개발도상국 위주로 또는 이제 그 외의 나라들 위주로 어떻게 화학물질 생산량이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이라던가 북미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몇몇 나라들의 포션이 점점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 영향도 사실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또 다른 차원의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것도 있어서 아실 수 있도록 이제 화학물질로 인해서 건강 영향이 생기는데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 우선 유럽을 보시면 이 건강 영향별로 봤을 때는 이 아래에 보시는 ADHD, 신경행동 장애와 같은 것들이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이제 손해를 끼친다. 그걸 되돌리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아이들이 이런 신경발달 문제로 인해서 겪게 되는 기회비용 같은 것도 크기 때문에 좀 많이 크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만과 당뇨, 대사질환 같은 것들이 차지했고 다음은 조산, 그리고 남성의 그 성기능, 생식기능 저하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 문제들은 크게는 물질로 따져보면 또 어떻게 생기냐면 페스티사이드, 살충제류 물질에 의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류나 캔류, 비스페놀 같은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비스페놀이라던가 프탈레이트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건강 문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이제 난연제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 외의 물질도 역시 이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산출한 금액은 이제 GDP의 약 1% 수준이어서, 저희도 GDP의 몇 퍼센트가 뭐 국방 예산으로 쓰이고 몇 퍼센트가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1%가 결코 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에 보시다시피 뭐 유방암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암과 같은 것들, 또 다른 암들, 또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 질환, 이런 것들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에 알려진 화학물질만 포함해서 문제를 계산을 했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뭐 카드뮴이라던가 비스페놀 S라던가 이제 불완전 연소에서 생기는 PAH라던가 이런 물질에 의한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영향은 더 클 수도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피해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비슷하게 산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도 역시 GDP의 2%에 육박하는 금액이 이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인해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그 신경 발달과 관련된 질환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성 질환, 조산, 당뇨나 비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건강 영향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로는 이제 그 가구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불에 타지 않게 만드는 난연재료, 그다음에 플라스틱 캔에 들어가는 이제 프탈레이트 BPA, 비스페놀류, 그다음에 살충제류, 그 외에 여러 가지 케미칼들이 차지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결과죠. 오른쪽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EDC,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 중에 이제 프탈레이트 하나만 가지고 연 얼마의 건강 피해액이 생기는가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 대상도 딱 3개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비티스, 당뇨, 그다음에 성인 비만, 그리고 남성의 생식계 이상 또는 이제 생식력 저하,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건강 영향이라고 보고 평가를 해봤을 때 1년에 약 72조 원 정도의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고, 이것은 역시 GDP의 1%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건강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환경 보건 분야의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화학물질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얼마나 위험한데 어디까지 줄여야 할 것인가를 배설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됐죠. 위해성 평가는 보시다시피 환경에 존재하는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생태계에도 건강 문제가 아닌 생태계 교란 또는 어떤 생물 멸종 또는 생물 자체의 어떤 건강 피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나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물론 추정밖에 할 수 없겠죠.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는 거고,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위해성 평가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의 정의를 보시면 유해 물질 또는 유해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개인 또는 전체 집단에 미치는 건강 영향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해성 평가 강의를 다루면서 몇 가지 사례도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워낙 정보가 많이 이제 유통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조금 부족한데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화학물질들이 들어간 제품 또는 식품을 피하자라든가 아니면 어 어떤 물질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다더라, 그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이제 정보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적 근거,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사례를 들면 이제 독성 정보가 좀 부족한데 단순히 나왔다는 것만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사례도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가는지를 평가하지 않고 이제 단순히 위험하다라는 것만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 근거, factual base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잖아요, 위해성 평가가. 그래서 이 리스크 안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 뒤에 뭘 봐야 위해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붕어가 한 마리 있고요. 대체 리스크가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자아이가 먹을 걸 들고 있습니다. 금붕어 먹이죠. 그리고 노출은 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자아이가 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붕어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죠. 그리고 해저드라는 것이 뭘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금붕어 먹이를 보면 사실 조금만 노출되면 이제 독성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익스포저가 는다고 해도, 밥을 웬만큼 많이 준다고 해도 금붕어에게 당장 리스크를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걸 제외를 하면 사실 이 먹이는 톡시시티가 0이기 때문에 익스포저가 100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반대로 이 세제를 보시면 이 자체는 독성이 아주 큽니다. 금붕어에게 주면 안 되죠. 하지만 보통 세제가 금붕어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지는 않죠. 그래서 또 이 금붕어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세제의 익스포저가 0이기 때문에 톡시시티가 뭐 100이고 1000이고 얼마든지 커지더라도 리스크는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제를 먹거나 뭐 금붕어에게 노출시키면 당연히 위험하지만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해자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게 당장 리스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 다 다뤄봐야 되겠죠. 실제로 위해성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키워드 검색 결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간이 많이 초과한 걸 몰랐네요. 조금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3강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